첫 번째는 10년, 2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새로운 기술 육성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음선한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우주, 양자,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 이들 신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의 일상화입니다. 그동안 축적한 AI 역량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 사회 곳곳에 디지털이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농업, 제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 확산하고 민생, 사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와 같은 디지털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포용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기술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민간과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분야 연구에 장기간 매진할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연구를 지원하고 인재 발굴부터 육성, 후속 지원까지 재능 사다리를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학생 누구나 디지털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쟁력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를 키워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 국가의 도약,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 현장, 산업 현장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소통하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전략센터 홍미영 센터장입니다.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 공청회 일부에서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 총괄과장님의 총괄 발표가 있으며 그 이후 산학연 전문가 패널분들의 토론 및 대국민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부 종료 후 2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게 되며 휴식 후 15시부터 2부 순서가 진행됩니다. 2부 순서는 시청을 원하시는 전문위원회의 발표를 선택하여 들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회의 기술 분야별 투자 전략 발표 후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럼 투자 방향 및 기준안 총괄 발표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영창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 토론을 이끌어 주실 건국대학교 김두현 교수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 패널 여러분, 기술 분야별 전문가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 준비에 써주신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정병선 원장님과 실무 담당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혁신지수에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인적 자원 및 연구 부분의 투자 지표는 4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발사 성공, 허준희 박사의 필즈상 수상 등 우리의 과학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지만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다면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기술 패권의 경쟁의 심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의한 식량 에너지 위기, 그리고 전 세계의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등 다양하고 복잡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작된 인구 감소는 우리의 혁신 기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는 역시 과학기술의 혁신일 뿐일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만이 2050 탄소 중립의 달성 등 범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 등으로 우리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 도약의 발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이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전략기술 내재화와 기초연구 역량 확충 등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한 과학기술력 확보 그 자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적재적소의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은 정부 R&D 예산에 대한 전략성을 높이고자 심혈을 기울여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은 국가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정부 R&D 예산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이번 투자 방향에서는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와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가 중점 투자해야 할 3대 분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 강화를 첫 번째 분야로 제시함으로써 기술 백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사회로의 진입 가속화 등 우리 산업의 체질을 대전환할 전략적 투자 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전적인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다각적인 그리고 선제적인 인재 확보 방안과 지역혁신 기반 조성,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 과학기술이 지속 발전하고 과학기술에 의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투자도 함께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제안과 의견이 제시되어 좀 더 미래지향적인 투자 방향이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혁신본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정병선입니다. 오늘 2024년도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 또 주영창 과학기술 혁신본부장님께서 내년도 방향에 중요한 골격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조정하고 또 의견 수렴하는 데 큰 이 방향성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좋은 요약적인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토론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셨는데 거듭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이 기준안은 이제 2024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데 큰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토대로 이제 6월 달에 각 전문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께서 이제 예산 심의를 진행하게 되실 텐데 그때
오늘 모여진 집단적 지성의 총합체가 우리의 국가연구개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 나침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또 좋은 의견들이 정말 귀하고요.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가 받아서 수렴해서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뜻깊은 토론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한 좋은 기준안이 마련이 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이 잘 반영되어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국가 사회적 현안들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과 그리고 모든 국가 현안이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해결했다라는 그런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거듭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의 뜨거운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부 R&D 예산 배분 조정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의 수립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 조연숙 과장님의 총괄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장 조연숙입니다.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정책 여건 분석과 2024년도 중점 투자 방향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여건 분석입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투자 이슈와 시사점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 그 첫 번째 경제 환경 분야입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투자 위축과 소비 부진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도 민간 투자의 위축이 예상이 되며 또 잠재 성장률의 지속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위기 극복과 국가 제도약을 위해 적재적소의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민간 투자의 마중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환경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이 경제, 안보, 외교의 중심이 되는 기술 패권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고 해외 주요국들은 첨단 기술의 우위 확보와 내재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임무 해결을 위한 또 정부 R&D의 전략성에 대한 그런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와 또한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도전적 과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임무 설정과 투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환경 변화의 사회 환경 측면입니다. 범지구적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인간 안보와 같은 것들이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에서도 잠시 언급되었듯이 지금 20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면서 향후에 인재 수급의 악화가 예상되고 이와 함께 지역 혁신 기반에 대한 붕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이고도 선제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전략기술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초연구와 핵심인재 지원을 통한 미래 혁신 기반 확충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기술 산업 성장 및 지역 혁신 지원과 또 탄소 중립 실현, 또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간 협업을 기반으로 R&D 투자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시사점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는 2024년도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은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와 적극적인 민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3대 분야 8대 중점 투자 방향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3대 분야는 기술 주권 확립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 대전환 촉진, 사회 지속 가능성 확충, 이렇게 3개 분야를 도출을 하였고요. 첫 번째 기술 주권 확립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12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다양한 기초 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혁신 기반을 확충하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관련 선제적 투자 강화를 3가지 투자 방향으로 뽑았습니다. 과학기술 기반 산업 대전환 촉진 분야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국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 혁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확보와 신성장 동력화, 그리고 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강화, 이렇게 3가지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지속 가능성 확충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자강적 혁신 기반 조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 R&D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8대 투자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 시스템 고도화 방향으로는 민관 협력 강화, 그리고 임무 중심형의 통합형 예산 배분 조정, 그리고 투자 효율화, 이렇게 3가지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다음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주권 확립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 분야의 첫 번째 방향인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부분입니다. 12대 전략 기술을 크게 이제 3그룹으로 분류를 했고요. 첫 번째 그룹은 혁신 선도 분야로, 이 분야는 민간 주도의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에는 민간 수요형, 연계형 초격차 핵심 기술에 주석 투자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는 리튬이온 전지의 주도권 유지와 차세대 전지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차세대 원천 기술 및 상용화, 친환경 기술 개발과 또 인력 양성, 생산 기술 등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 안착을 위한 패키지형 R&D를 지원하고, 또 친환경차, 또 UAM 안전성 기반 기술 확보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원자력 분야는 한국형 SMR 독자 모델 개발을 목표로 혁신형 SMR 표준 설계를 위한 민관 공동 투자를 확대하고, 또 4세대 원자로 개발이라든가 방패물 안전관리 기술에도 지속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12대 전략기술 중 2번째 그룹입니다. 2번째는 미래도전 분야로, 이 분야는 대체불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민관 협업 기반의 시장 스케일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첨단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 치료, 유전자 세포 치료, 디지털 헬스 데이터 분석 활용 등 4대 분야별 핵심 기술 확보와 또 디지털 바이오 전환 촉진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우주 항공 해양 분야는 독자적 우주 수송과 해양 자원 탐사 능력 고도화를 목표로 차세대 발사체 등 전략 기술 확보와 또 민간으로의 기술, 산업 혁신에 필요한 제도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수소 분야는 대규모 수소 생산, 공급의 경제성 담보를 위해 청정 수소 생산 기술과 또 저장 운송 기술, 또 활용 기술 등 전주기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는 국민과 국가 인프라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위협 예방 대응 기술을 중심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대 전략기술 중 마지막 분야입니다. 필수 기반 분야로, 이 분야는 공공 주도로 핵심 원천 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타 전략 분야와의 융합,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분야는 2030년까지 세계 3위 인공지능 국가도약을 목표로 차세대 원천 기술 축적과 함께 또 AI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통신 분야는 6G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표준 발굴, 또 핵심 원천 기술 조기 확보와 또 관련 장비, 부품 내재화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첨단 로봇 제조 분야는 제조 로봇의 표준화 공정 확립 등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와
돌봄, 의료 등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양자 분야는 양자 기술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발판 마련을 목표로 분야별 기술 성숙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주권 확립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 분야의 두 번째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기초연구에서는 그동안 지속 투자되었던 연구자 중심의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또 선진 연구 생태계로의 전환을 하는 데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년 연구자들의 어떤 자유로운 연구 지원이라든가 또 신진 연구자의 성장 지원, 그리고 연구 역량 결집을 위한 연구 거점 구축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인재 확보에 있어서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별 핵심 인재 양성과 또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통한 인력 확보 방안을 다각화하는 데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주권 확립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 분야의 세 번째, 미래 글로벌 공급망 관련된 분야입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돼서 기술 내재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내 생산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관련 투자를 지속하고, 아울러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해서 미래 첨단 소재 개발 등 도전적 연구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와의 전략적 공동 연구라든가 아니면 차세대 제조기술 확보에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분야인 산업 대전환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국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 혁신입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역량 고도화를 위해서 디지털 핵심 자원 확보와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 기반 기술과 실증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경제를 확장하여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을 하는 데 투자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농축산업 진흥화라든가 제조업 선진화, 또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SOC 스마트화, 또 복지 사회 문제 해결 등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현과 또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 기술 확보 및 신성장 동력화입니다. 이 분야는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과 연계해서 임무 기반의 핵심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 수송, 건물 부문별 탄소 저감과 에너지 수요 효율화, 또 CCUS, 기후변화 적응, 탄소 흡수 등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 주도 국가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분야입니다. 기업이 혁신 주체가 되어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의 전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 성과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R&D의 유연성과 성과 지향성을 보강하고 민간의 투자 선별 기능을 활용하는 한편 기업 역량 기반의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전적 연구에 따르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정부가 분담하기 위해서 딥테크 기업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또 공공 수요와 연계된 R&D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지역의 자강적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지역의 산학연 연계를 통해서 혁신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의 주력 대표 산업 중심으로 지역 특화형 R&D를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 R&D의 역할 확대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신종 대형, 복합 재난 등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문제, 또 식품 안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문제 해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재난재해 예측 관리라든가 또 범죄 수사, 소방 현장의 대응력 강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술 지원, 그리고
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투자 방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R&D 투자 시스템도 고도화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혁신본부 주관으로 수립되고 있는 임무 중심의 국가 전략 기술과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라서 범부처 통합적 예산 배분 조정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협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상시적 민간 협력 체계 강화라든가 민간 협력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관련 지원 방식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사업에 대한 점검 등 기존에 그 진행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또 이를 예산 배분 조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그 24년도 투자 방향에 대한 그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술 분야별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2부에서 진행되는 2부 세션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분들께서 토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참석하여 주신 패널 분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토론의 좌장을 맡아 주실 건국대학교 김두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주식회사 메디픽 유승준 대표이사님, 성균관대학교 정연욱 교수님, 경북대학교 박선영 교수님,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강경인 책임연구원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경택 실장님, 그리고 투자 방향안을 발표해 주신 과기정통부 조연숙 과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두현 교수님의 진행으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으로 있는 김두현입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이라는 이렇게 중차대한 행사와 또 토론회에 패널 좌장으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연숙 과장께서 발표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들어볼 때 3대 분야 8대 중점 투자 방향, 이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안에 보면은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 그다음에 과학기술 인재 육성, 그 산업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탄소 중립 실현, 그다음에 기업 주도 R&D를 총력 지원한다. 그다음에 지역 R&D를 강화한다. 그다음에 사회 안전 관련된 R&D를 강화한다. 그 이외에도 매우 중대한 고도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R&D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시스템이 R&D 투자 시스템이 상당히 고도화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임무 중심의 R&D라든지 플랫폼형의 범부처 통합형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해 패널분들께서 평소 생각하셨던 정책 제언들을 아낌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청회 웹페이지 내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은 과기정통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안건에 반영해서 3월에 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패널 여러분들께서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산학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승준 메디픽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메디픽의 유승준 대표입니다. 우선 공청회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산업계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그 조현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내내의 환경 변화 중에서 경제 환경이 매우 어렵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올해와 내년도가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모든 경제 전문가 그룹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경제가 어렵고 또 이제 민간 투자가 또 위축을 넘어서 이제 경색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민간 바이오 벤처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장에 서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체감을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분야가 지금 더욱 이제 어려운 분야가 있는데 제약 바이오 분야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디스커버리 단계를 넘어가지고 성장을 이제 막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 회사들이 투자 경색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주춤하고 혹시나 뒤로 물러서는 그런 위기가 있는 가운데에서 정부가 하는 데에서 어떻게 민간의 어려움을 고민해주고 또 투자 방향에 담아줄 수 있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좀 짜임새가 잘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투자 방향이 굉장히 좀 잘 진행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방향을 보다 보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생명의료 쪽 하다 보니까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고 맨 마지막으로는 투자 R&D 투자 체계의 고도화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크게 와닿은 키워드이고요. 첫 번째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명의료 분야에서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제 국가전략기술 12개 전략기술 중에서 첨단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치료제, 백신과 같은 이제 신약 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함에 있어서 기초 연구부터 디스커버리, 전임상, 임상, 그다음에 독성 테스트, 그다음에 FDA, IND 파일링, 그다음에 논문을 출판하고 하는 모든 다큐멘테이션, 모든 전주기에 있어서 AI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고 있고 관련된 단계마다 회사들도 많이 창업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신약 개발을 효율화할 수 있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이제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선도그룹이 아닌 신약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빠르게 격차를 줄여나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효율화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직 뭐 선도그룹은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게 학습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한 신약 개발의 효율화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언급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신약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회사, 제약사 또는 벤처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먼저 찾아와서 한국의 기술들을 찾아보고 또 협력하는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기술 이전이나 협력이라는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경력 시니어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실제 외국의 빅파마에서 경험하신 분들, 그다음 국내에서 오랫동안 신약 개발의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는데, 실제 벤처기업들은 그런 전문가분들을 인하우스에 모든 분들을 다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는 전문가분들을 잘 모셔서 잘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를 통한 인공지능을 통한 효율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고경력 시니어 전문가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컨설팅 그룹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고민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회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많은 회사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사업 지원 체계가 지원된다면 굉장히 좋은 R&D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농촌 소멸이라는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농촌이 이제 소멸될 수 있다. 그다음에 고령층 중심으로의 농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하여서 농촌 소멸 위기와 관련하여서 이제 신산업 관점에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농촌 소멸과 신산업 육성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정부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회 문제와 신산업 육성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훌륭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청년의 창의적인 그 스타트업이 연결돼서 농촌을 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거기에 R&D 투자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과제에 대한 투자 효과가 훌륭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R&D 투자 그 체계의 고도화 부분인데, 보니까 굉장히 민관 협력, 그 다음에 투자 방식의 다양화 등 다양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피부적으로는 잘 못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미리 한번 문건을 보고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산업 현장에서는 이게 잘 안 와닿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 토론회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내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요즘에 민간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알리고 그 다음에 그런 지원 체계가 좀 더 확대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워낙 어렵다 하고 특히 이제 미래 도전 분야인 첨단 바이오가 특히 이제 어렵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약 바이오 분야가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도 어렵다고 하지만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야 될 시기인데,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것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투자 방향에서 나타났듯이 민간의 어떤 주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좀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서 정부 R&D가 따뜻한 R&D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신해서 박수 감사합니다. 유승준 대표이사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쭉 일단 진행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현욱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성균관대학교 나노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연욱입니다. 오늘 여기 초대받고 사실은 제가 이 디테일을 이제 들여다보는 기회가 생긴 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
큰 그림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모두의 장관님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그 12대 전략 기술에 대한 그 전략적인 투자, 그리고 이제 AI나 디지털 중심의 사회 전환, 그리고 또 인재 확충에 대한 것들의 아젠다도 굉장히 잘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이제 세계에서 선두권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과정이고요. 오늘 이 전략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한 50년 굉장히 열심히 달려와서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성과를 이룬 거에 더해서 이런 과학기술 투자 전략을 짜는 실력도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하는 뭐 아주 그 기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학교 쪽을 대표해서 나온 거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대외 환경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지금 인구 감소를 보고 있는 게 학교죠. 학교에서는 뭐 정말로 학생 감소나 인구 감소를 몹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산업계도 지금 어느 정도 보시고는 계시겠지만 10년 정도의 텀을 봤을 때는 아주 급격하게 한순간에 절벽이 오는 것처럼 그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 시점을 대비하는 것하고 이제 기술 전략 투자가 어차피 좀 연관이 돼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서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남들 따라가는 추격형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앞서가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야가 이미 몇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선도형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뤘던 많은 성공의 이그젬플들 중에서 사실상 기초 체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나간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저희가 20점 기술에 있던 가난한 나라에서 80점, 90점까지 오는 데까지 왔던 전략하고 90점에서 100점으로 가는 전략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선도로 나갈 때 기초 체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국제 협력을 통한 한 단계 점프라는 전략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아까 발표를 아마 하셨을 텐데 보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교류, 어떤 기술을 배워오거나 기술을 협력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투자나 자본을 교류하는 것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인력의 유입과 인력의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력도 나가야 되고 외국 인력도 들어오는 인력의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아까 인구 감소랑 결합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력의 급격한 감소가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 인력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오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거에 더해서 이제 연구에서 여러 단계의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밑에 손발이 되는 인력들부터 위에 이제 끌고 가는 이제 리더가 되는 인력들까지 전 단계에서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 감소하고 또 연결해서 보면은 90년대 저희가 이제 대거 그 이공계 인력이 배출되던 때처럼 상당히 그 효율적인 비용으로 많은 인력을 부릴 수 있는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이미 학교에서도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력을 활용하는 데 대한 과학기술 코스트가 급격히 올라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0조를 돌파하는 큰 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는 것을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학교에서는 뭐 이런 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이제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는데요. 이 우리가 지금 있는 포트폴리오는 이제 주제별 아니면 분야별로 우리의 지향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기술들을 개발할 때 보면은 어떤 기술들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서 조금 더 가면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지금도 우리가 완전히 맨 땅에 시작되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거는 투자 전략 면에서 고민거리가 많고 또 밸런스도 있고 하는 면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은 보통 기초 연구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실은 대학에서 기초 연구도 하지만 당연히 바로 사회에 나가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내는 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투자 전략과 연계해서 봤을 때는 사람을 길러낸다는 교육과 연구 개발이 병행되면서 굉장히 고급 인력을 길러내는 것이 이제 대학 또는 이제 그 학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무지향적인 투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은 더 인재 양성에 포커스된 약간은 기초 자유방임적인 투자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제가 아까 인내자본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인내자본이란 말 제가 굉장히 딱 와닿는 캐치로 들었고요. 이 급격히 줄어드는 그 학생 수 그리고 이제 이공계에 대한 어떤 그 유인책 그런 거하고 더해가지고 교육과 연구를 어떻게 병행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임무지향적인 면하고 기초연구의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제 대학에서 많이 하던 기초연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그젠플로 뭐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근무하던 연구소의 전설적인 이제 R&D 리더가 있습니다. 캐서린 블라지데비라는 분의 3가지 3단계를 그냥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 과학기술에서 혁신을 이루고 앞서 나가게 만드는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첫 번째 좋은 사람을 모으세요. 두 번째 그들이 필요로 하는 리소스 돈이 되든 인력이 되든 그들이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해 주세요. 세 번째 let them go 그들이 가게 앞에서 방해하지 마세요. 3개거든요. 자, 기초연구를 하시는 많은 저희 동료 교수님들도 제발 좀 그냥 놔두세요. 관리하지 말아주세요 합니다. 근데 그게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그러니까 연구개발, 특히 국가의 투자 전략은 투자 단계에서 예산을 만들어내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 당연히 관리와 사후 관리,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이 원칙, 특히 이제 기초 체력을 기르는 원칙에서는 이게 글로벌하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모으세요. 그들이 필요한 리소스를 주세요. 그리고 let them go. 그냥 두세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 이런 기초 연구에 대한 어떤 시행에 대한 플랜 그것들이 투자 전략하고 조금 겸비가 된다면 우리나라 이제 인재 부족에 분명히 시달릴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국가 투자 전략에 태울 수 있지 않을까. 반드시 그게 뭐 교육부나 이쪽에서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겠나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네, 저 여기 정도 얘기 드리고 혹시 질의응답 때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연욱 교수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또 한 분의 학계 대표로 나오신 박선영 경북대학교 교수님께서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역시 이제 학계와 또 지역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초기반전문위원이면서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박선영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 감염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상기후에서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추가적인 아주 급박한 문제는 당연히 인구 절벽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학계의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곧 이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 수급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 국가의 경쟁력에 있어서 위기 요소가 된다는 것은 주지사실입니다. 우선 당장 2020년부터 4년제 이공계열 입학생 수가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10년간 20, 30대의 연구원의 비중이 약 12%가 감소했는데 이는 전체 인구에서 20, 30대의 감소 속도와 비교한다면 매우 급격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연구 인력의 급감은 단지 인구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계열 직업군의 매력 저하가 사실상 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스텝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약 4만 명의 박사과정 연구원들의 수가 있는데 2050년이 되면 그 절반 수준인 2만 명 정도로 이제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 현장의 연구자들은 이공계 기피 현상 그리고 분야별 쏠림 현상에 따라서 특히 기초연구 분야 대학에서 지역대학을 포함해서 지난 수년간 청년 연구자들의 어떤 급격한 감소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연구 인력의 수급이 현 상황의 50%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규모의 연구 시스템이나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곧 우리 그 과학기술 경쟁력, 즉 국가 경쟁력이죠. 심각한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초기반 분야에서의 투자 방향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인재 양성 사업의 지원 강화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자 주도의 창의, 도전적, 기초 연구의 안정적 지원 지속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024년 투자 방향에서 기초기반 분야의 경우에 청년 연구자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유사 과학기술군의 법령 인재 양성과 연구자들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서 개별 연구자들 자체에 역량을 제고한다는 점을 저는 매우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한된 방안들을 보면 연구 활동에 현재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이와 함께 미래의 과학기술 인재 수급을 위한 좀 보다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방안 마련이 있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 이탈자 혹은 경력 단절 아니면 조기 퇴직한 연구 인력들의 어떤 재교육을 통한 인재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좀 다양한 정책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초기반 분야의 투자의 규모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 R&D 투자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들은 바와 같이 2023년에는 30조를 돌파하면서 규모의 면에서 지금 우리는 이미 세계 5위권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구, 응용연구, 그리고 개발연구로 분류하는 연구 단계별 투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기초연구 단계가 차지하는 예산 집행의 비중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1년에 27.5%라는 수치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전체 정부 R&D를 보더라도 전년 대비 약 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1.6%, 즉 절반 수준의 증가입니다. 물론 정부는 창의적, 도전적, 기초기반 원천 연구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투자 강화를 정부 투자의 전략의 기본 기조로 전명을 하고 있고 기술 패권의 시대에 지속 가능한 혁신의 기반이 바로 기초기반 분야 연구의 투자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투자 집행에 있어서 기초연구의 어떤 상대적인 비중이 다소 줄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 마련을 해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종사자로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선영 교수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연구원, 연구소를 대표해서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인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책임연구원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별 위성을 개발하면서부터 지난 27, 8년간 이제 우주 분야 쪽에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2024년 이번 이 투자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어쨌든 이 국가 연구개발 능력, 투자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 같고요. 굉장히 이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립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나 12대 국가 전략기술, 8대 중점 투자 방향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기술 주권 확립,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굉장히 적절한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점 투자 대상 사업에 있어서
국가 연구 역량을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교육 사업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를 견인해야 될 그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점 투자 규모의 작은 규모라도 유사한 그 임무 구현을 위한 기반 연구 그룹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보완이 될 수 있다면은 인력 양성되는 지금 이제 이 인력 양성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 기초 분야의 인력 양성이라는 거하고 이게 좀 혼돈될 수도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 임무 기반의 인력 양성이라고 하면 대학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인력 양성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이 국가 전략 사업, 대형 국책 사업에 묻혀서 연구 기회가 잃어버리거나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적은 예산이라도 관련된 유사 임무들 쪽에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를 정말 건강하게 하는 경제 성장이 아마 근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우주 분야도 최근에 이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 경제 시대에 들어서서 민간 업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다양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위해서 많은 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 투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국가의 대형 연구개발 투자의 어떤 수혜자로만 멈추지 않고 이 국제 경쟁력을 갖는 어떤 그런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투자 전략 못지않게 그 사업들을 수행하는 디테일 사업 관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밤을 새우고 굉장히 노력은 합니다만 단순히 수행 사업의 직접적 성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나온 이후에 그 파급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진 투자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인력 양성 관련된 부분들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주 분야도 또 여러 인재 양성을 위한 이 투자 계획도 굉장히 다양하게 시기적절한 전략으로 잘 제시가 된 것으로 좀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점 투자 대상 사업 수행에 있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그 대형 국책 사업이나 이 전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구계에서. 그거는 뭐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러한 적절한 인력을 양성하고 수급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투자 전략이 좀 이렇게 가미가 돼야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집단 연구라든가 이번에 수립된 연구 거점 구축 지원과 같은 이런 투자들이 중점 투자 대상 사업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인력 양성 사업의 기획과 사업 관리에도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가 된다면 아마 2024년 이 투자 전략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좀 구축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인 책임연구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경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경택입니다. 먼저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2024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관련해서 패널 토론으로 참여를 하면서
국가 연구 개발이 어떠한 투자 방향과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국가 R&D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 자원 안보 등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연구 개발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 R&D 투자가 최근 5년간 11% 증가를 하다가 국가 재정 기조가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되면서 국가 R&D 예산 증가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D 예산의 투자 효율화 쪽에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 출연연에 재직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8대 중점 투자 분야 중에서 첫 번째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5번째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 기술 확보 및 신성 동력화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12대 전략 기술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략 로드맵 쪽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수소 공급과 같이 전략 로드맵이 수립된 분야도 있지만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은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라는 방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 미래의 모습을 전망을 하고 그 미래의 모습을 달성하기 위한 R&D가 무엇인지 그 R&D를 통해서 어떤 R&D 성과물이 필요하고 그 R&D 성과물을 언제까지 도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국가 전략 기술별로 중점 투자 기술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임무 중심형으로 가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R&D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무 중심형 사업 및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 기술 확보 및 신성장 동력화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이상 기후 현상 심화 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탄소 중립 분야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무 기반 핵심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건전 재정 기조로 이제 전환을 함에 따라서 R&D 투자 증가율이 감소를 하고 있고 R&D 효율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국가 R&D 역할이 어느 정도를 담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 과정에서는 이 계획에서 나와 있다시피 산업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이제 R&D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된 기술을 최종적으로 산업계에서 구현을 하고 산업계에서 구현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탄소 배출이 감축되는 형태로 이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서 국가 전략 기술 및 탄소 중립 분야의 민간과 정부의 협업을 강조한 이유도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산업계가 필요한 R&D 수요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R&D 예산이 충분해서 그런 산업계의 R&D 수요를 모두 다 충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R&D는 이제 민간이 투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투자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R&D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현재 형성이 되지 않아서 이런 산업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차세대 원천 기술 개발 분야 이런 분야 등에 투자가 집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R&D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스케일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탄소 중립 분야에서 특히나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이제 스케일업 과정에서 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뭐 파일럿 수준에서 상용급 수준으로 그 규모가 커질 때 그 비용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를 하다 보면 이제 스케일업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탄소 중립 분야에 대한 스케일업 관련 연구 개발에서는 기술 개발자 중심이 아니라 기술의 수요처인 산업계와 함께 정부가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계에서도 이제 스케일업에 대한 투자를 함께 해야 산업계에서도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R&D를 수행할 수 있고 스케일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가 R&D 투자가 어느 수준까지 R&D를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걸 봤을 때 파일럿 규모 정도까지 투자를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증 규모까지 가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앞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초과학 분야 이런 쪽에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가 R&D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CUS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화라는 추세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원전을 통해서 전기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을 하고 에너지로 이제 전기화를 통해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 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원료 전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기반 산업의 이제 탄소 다배출 산업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화를 통해서 연료 원료 전환을 통해서도 탄소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런 분야의 탄소 배출을 저감해서 제거를 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가 CCUS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CCUS 분야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 투자도 물론 중요한데 제일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이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대한 이제 정부 가이드라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관련 기업들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표준화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투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CU 관련 민간 기업이 CCU 관련 기술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투자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간 투자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적인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분야에서 이제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이제 이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서 이제 민간인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 기술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는 학계나 학계와 산업계의 중간에서 이제 브릿지 역할을 담당하는 출연연의 목소리가 조금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계와 출연연의 목소리도 조금 반영해 주실 수 있는 목소리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경인 책임연구원님 좋은 의견. 김경택 정책연구실장님,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패널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적절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청자 질의응답 진행을 하기 전에 약간 2, 3분 정도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질의응답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패널에 참여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요것만큼은 좌장 입장에서 한 번 정도씩은 더 강조를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 몇 가지만 피킹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유승준 대표이사님 말씀들 중에서 제가 꼭 기억에 남는 거는 이 농촌 분야에 있어서 신산업이 잘 접목되면 좋겠는데
농촌과 신산업이 접목할 때 청년들이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고 또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벤처 육성에 좀 심혈을 기울이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잘 엮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하셨던 정현욱 교수님의 경우 두 가지 정도가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 하나는 국제 협력을 위해서 인력 교류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석학의 유입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단계의 유입이 종합적인 플랜이 있도록 해서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로 또 좀 두 번째보다도 두 번째로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지금 임무형 R&D가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임무형 R&D와 연계해서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박선영 교수님의 경우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다 요약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해 보고 싶은 거는 현재 이제 인재 양성 분야에 있어서 현재 인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과학기술 인재 수급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재에 있어서도 중도 탈락, 경력 단절, 그다음에 퇴직 연구 인력들을 재교육하는 인재 활용의 효율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기억이 됩니다. 아울러서 기초연구 분야의 예산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초연구 예산 비중이죠. 예산 비중이 줄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강경인 책임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대형 사업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형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는데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대형 사업 때문에 묻혀가면 안 좋겠다. 그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도 발굴을 해서 연구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R&D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 관리가 중요해 보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대형 전략 사업의 경우 인재 수급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재 수급도 특성별 인재 확보 전략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분야별, 특성별 우수 인재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김경택 정책연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것은 사실 산업계가 움직여야지만 국가 전체의 탄소 배출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산업계에도 하고 있는 R&D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 R&D를 할 때는 산업계가 투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집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 기술들을 다 인테그레이션 해서 산업계에서 뭔가 스케일업을 할 경우는 그때는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마지막에 온실가스 감축량에 있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출연연의 목소리들을 좀 많이 좀 담아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요약이 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이제 질의응답 하실 때 기회가 나는 대로 보완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청자 질의응답을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사전 접수한 내용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온 내용들을 지금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 한 5가지 정도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탄소 중립 관련 국내 연구 현황과 수준은 어떠한가? 인데요. 아까 그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김경택 실장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기술 분야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 수준을 말씀을 드리려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어느 정도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수준이 어떤지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려야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관련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차세대 태양전지, 텐덤 태양전지 쪽으로 이제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을 이제 소면적에서 텐덤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미 올라 있고요. 세계 기록 갱신을 하는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도 리튬 이온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양극재에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음극 쪽에서는 이제 실리콘을 사용하는 쪽으로 R&D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2차 전지 쪽도 세계 연구 이제 R&D를 이제 선도하는 기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리튬 메탈, 리튬 금속, 리튬 공기, 나트륨 황, 레독스 플로우 등 이제 다양한 연구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상용화된 제품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명확한 기술 수준을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풍력 터빈의 대형화 쪽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15메가와트급 태양 풍력 터빈이 개발이 이미 상용화되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 8메가와트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간극이 조금 크고 추격자적인 입장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운영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제 기술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들이 수전의 기술 쪽이실 텐데요. 해외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와 연계를 해서 메가와트급 이상의 대규모 수전의 설비를 이제 실증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규모가 작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제주에서 수전의 기술별로 실증 메가와트 단위의 이제 실증을 하는 R&D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간격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CU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집 저장 활용 쪽을 간단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포집 쪽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페트로노바라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하루에 이제 4,800톤 수준의 CO2를 포집하는 설비를 이미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가동이 잠깐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가동을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하루에 200톤 규모 포집 실증을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을 했고 하루에 3,000톤급 포집 설비에 대한 이제 피드 설계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포집 설비 규모 면에서는 아직 간극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의 고르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40에서 400만 톤 정도를 CO2를 저장할 수 있고 노르웨이의 이제 슬레이프너 프로젝트는 이제 1년에 100만 톤 정도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동해가스전을 대상으로 연간 40만 톤을 실증하는 프로젝트가 아직 계획 중이고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간극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활용 쪽의 경우에도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CRI라고 하는 회사는 P2G 기술을 이용을 해서 메탄올을 생산하는 상용화된 공정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제 5,500톤의 이제 CO2를 활용해서 4,000톤의 메탄올을 생산하는 상용화된 공정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에서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고분자 화합물을 실제 상용화된 공정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서 기술 수준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요. 현재 공청회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질의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지만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간 제약상 답변을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이메일을 통해서도 답변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질문들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바이오 신약 분야의 국내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질문들을 한 3분 정도의 답변을 좀 하도록 하죠. 유승준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분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인데 저는 신약 개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시밀러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혁신 신약에 비해서 바이오시밀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나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전 세계에서 한 20%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뭐 업데이트는 안 됐지만 20-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제가 이제 기준으로 보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한 2%에서 3% 사이인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거는 그 이상을 넘으면 잘한다고 보고 그 이하가 되면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현재 주력 산업들은 대부분 다 수십 %대의 이제 글로벌 쉐어를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가 그러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딩하고 있다고 또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좀 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대부분 다 송도에 위치해 있는데 송도의 K-랩 센트럴 그러니까 K-바이오 허브, 랩 허브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위치되면서 거기에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신약이 싹틀 수 있는 게 접목되면서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신약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신약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직까지 저희가 뭐 늦게 시작했고 빠르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뭐 글로벌 임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지만 3상까지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뭐 매출이 뭐 1조 5천억 하는 회사도 영업이익이 1,000억이 안 되는 현실에서 뭐 제가 챗 GPT 검색해 보니까 임상 3상 평균 비용이 뭐 1,900만 달러에서 뭐 1억 달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임상 3상을 글로벌 임상 3상을 할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뭐 1상이나 2상 심지어는 전임상에서 글로벌 회사한테 넘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회사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거가 진짜 좋아서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게 다른 큰 회사에 갔을 때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서 묵히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메가펀드, 글로벌 임상펀드를 민관 협력으로 조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바이오텍이나 제약사 중심의 고경력 경험을 하신 뭐 시니어가 됐든 젊은 분들이 됐든 그런 분들의 경험이 집약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또는 지원 체계가 좀 갖춰지면 혁신 신약에서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양자 분야 국내 현황과 앞으로의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중점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게 얘기가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인데요.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양자 얘기하면 끝도 없죠. 이게 길고요. 양자 기술이 뭔지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잘 디파인이 안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이 워낙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온 기술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친숙하지 않은 기술인데 국내 현황이 어떠냐, 어디까지가 양자 기술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파인이 잘 안 돼 있다는 걸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양자 기술 전반에 대해서 국내 역량은 일단은 사람은 굉장히 소수이고요. 이제 몇몇 부분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결과들을 내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는 구멍난 데가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굉장히 우리가 뒤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전반적으로 뒤에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양자 기술하려면 갖춰야 될 요소가 뭐 한 20개쯤 있다고 하면 한 2~3개는 잘하는 데가 있는데 한 15개 이상 빵꾸가 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양자 기술을 좀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양자 기술의 지난 30년, 25년을 봤을 때는 초창기 이제 기초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오래돼 있는 축적된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굉장히 특히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굉장히 방향성을 가지고 푸시한 게 한 10년.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산업체에서 리딩하기 시작한 지가 한 7~8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단계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가, 즉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분야, 어떤 것에 대한 이제 집중도 좋지만 단계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시간축에서의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기술은 보면은 굉장히 불확실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는 기술이라기보다 앞으로 대박 아니면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는 기술이고 정말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가 되면서 기술이 급격하게 올라온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굉장히 고급 수준이고요. 국제적으로 이 기술을 이제 교류할 수가 어렵고 이제 규제가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양자 기술이라는 게 양자 기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요소 기술들을 이렇게 개발했다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인 국방 기술, 아니면 우주 기술, 아니면 최첨단 반도체 기술 같은 것들이 다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전략 기술인 것들의 최고급 요소들을 모아서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교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전력 기술이라는 게 맞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시간축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 양자 기술을 어떻게 앞으로 짧은 기간에 부스트업 하느냐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새로운 모델이에요. 우리뿐이 아니고 글로벌하게도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하실 얘기가 많으실 텐데 다음 기회에 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질문이 지역 대학입니다. 이 키워드가 지역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향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할 얘기가 많으실 텐데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지역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 분야는 물론 아니고 산업계, 사회 그리고 그 과학계에 있어서의 입장이 다 다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 대학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연구 경쟁력을 넘어서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 다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우수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과학기술계의 어떤 직업군의 매력 저하가 우리가 인력 수급에 있어서의 저해 요소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대학이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지로서요. 그런 관점에서 지역이 사실상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이 살아야 되고 지역 대학이 살면 사실상 지역은 저절로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번 투자 방향에 거점 대학과 출연연, 지역 분연 그리고 지역 기업이 연계하는 어떤 혁신 기반을 확충하는데 고심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기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계속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요즘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기업에 자기가 시작을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역 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초봉이 대기업과 지금은 비슷하지만 10년, 15년 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사회 전반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봐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생각할 것인가? 국내에서의 대기업의 유치만이 지역에 살 길이 아니고 국제 협력의 과정에서 글로벌 대기업의 어떤 지역 유치 부분을 좀 더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주신다면 하는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수준이 발목 성장 중인데요. 민간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거는 강경인 책임연구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간 시장 확대라고 하면은 이게 접근하는 게 너무 폭이 넓어서 간단하게 이게 우주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의 많은 물량들을 공급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기업들이 민간의 시장들이 이제 확대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오다가 최근에 그러한 이제 인프라가 잘 구축된 국가를 중심으로 민간 업체들 주도의 수익 구조를 내는 뉴스페이스라는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민간 시장 확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국가 주도의 국가 안보 차원의 그 체계 개발 사업의 물량이 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민간이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도록 좀 이제 R&D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요. 이 우주 분야는 단 부품이 아닌 체계 사업 기반의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도 이 체계 개발 사업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 투자 방향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민간 스스로 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국가 R&D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패널 분들께서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실 텐데요. 시간상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패널 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내에 답변을 마치지 못한 질의에 대해서는 추후 이메일을 통해서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정책 제언들은 과기정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패널들을 발표의 그 느낀 바는 플랜이 너무 좋다 이렇게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계획은 멋있습니다. 실행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패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김두현 교수님과 다양한 정책 제언을 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질의를 남겨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좋은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 방향 확정안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일부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부 순서는 잠시 후 15시에 시작할 예정이며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준비한 방송을 시청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